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의 이광희입니다. 지난번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메가특구를 조성해서 혁신 클러스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실리콘밸리의 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프레드릭 터먼 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드릭 터먼은 스탠포드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1939년 1월 1일 휴렛 패커드 설립의 3파 역할을 했습니다. 터먼 교수는 자신의 제자였던 휴렛과 패커드를 불러서 창업 아이템, 자금, 그리고 판매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동부로 가지 말고 서부인 이 지역에서 사업화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터먼 교수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에는 서부에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서부에 있는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모두 동부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는 과수원과 밭이 전부였고 캘리포니아 지역 자체에 산업이 거의 없었고 있는 것이라고는 농업과 LA에 있는 영화산업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먼 교수는 어떻게든 이곳에 기업을 설립을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사업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이템으로는 정밀 오디오 오실레이터, 이 아이디어 상업화를 제자들에게 제안을 했고요. 이것은 음향 계측기로서 당시 꼭 필요했던 아주 첨단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사업화할 자금은 당시에는 벤처 캐피탈이 없었기 때문에 서먼 교수가 직접 엔젤 투자자와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또 판로가 중요하겠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초창기 판로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제품 8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훌렛 패커드가 설립이 됐고 최초로 실리콘밸리에서 본격적인 사업체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물론 훌렛 패커드가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최초의 사업체는 아니었지만 실리콘밸리를 토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슐렛 패커드 창업은 산학 연계 모델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먼 교수는 1950년대 스탠퍼드 산업단지, 스탠퍼드 인더스트리얼 파크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허먼 교수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1970년대에 한국의 카이스트를 설립할 때 이곳에 와서 조사 작업을 하고 서문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카이스트 설립에 상당한 공헌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윌리엄 쇼클리입니다. 윌리엄 쇼클리는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을 했는데요. 트랜지스터 발명의 공로로 1956년에 공동수상을 했습니다. 이후 실리콘밸리에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당시 MIT라든가 스탠퍼드, UC 버클리에 있는 유명 과학자들, 이공계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모두 뽑아가지고 자신의 연구소에 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쇼클리는 그 기업 운영에 있어서 좀 독선적인 경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클리의 독선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은 8명의 젊은 연구자가 집단 퇴사를 1957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트레이터러스 8, 우리말로 하면 배신자 8인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쇼클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배신자 8인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터러스 H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1957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 반도체 생태의 출발점이자 혁신 기업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출발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페어차일드에서 분화하여 1968년 인텔이 설립됐고 1969년 AMD가 설립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실리콘밸리가 반도체 기업이 널리 확산이 되면서 이 혁신 클러스터 이름이 산타클라라 밸리에서 실리콘밸리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산타클라라 밸리였죠. 이 지역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는데 이 반도체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이쪽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실리콘밸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윌리엄 쇼클리는 실리콘밸리를 실질적 반도체 중심지로 만든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자, 프레드릭 터먼과 윌리엄 쇼클리를 비교하면요. 역할은 프레드릭 터먼은 실리콘밸리의 설계자 역할을 했죠. 윌리엄 쇼클리는 반도체 산업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시기는 프레드릭 터먼이 1930년대 이후라면 윌리엄 쇼클리는 1956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성과로 보면 슐레패커드 등 초기 기업 성장에 기여를 했고요. 스탠퍼드 모델, 산학 협력의 모델을 처음으로 확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쇼클리는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탄생시켰고 인텔, AMD 등 파생 기업이 등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의미로 보면 프레드릭 터먼은 제도적, 문화적 토대를 마련한 거고요. 윌리엄 쇼클리는 반도체의 중심지로서의 점화를 시킨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프레드릭 터먼은 자유롭고 포용적인 아버지라면 윌리엄 쇼클리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단계를 보면 초창기 계측기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넷으로 바뀌었는데요. 1930, 40년대에는 계측기 산업 시대로서 슐레패커드가 주요 기업이었죠. 그 다음에 1950, 6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쇼클리, 페어차일드, 인텔, AMD 등이 주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 1970, 8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주축을 이루었는데 제록스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 탄생을 했죠. 그 다음 1990년대 이후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대였죠. 이때는 선마이크로 시스템스, 시스코, 넷스케이프, 구글, 페이스북이 중심 기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계측기에서 인터넷까지 진화를 했는데요. 1939년 HP가 설립됐죠. 그래서 본격적인 스탠포드 모델이 시작이 됐고 1956년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가 설립이 됐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반도체 산업의 태동을 알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57년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설립됐고요. 68년에 인텔이 설립됐고 69년에 AMD가 설립됐죠. 70년대에는 제록스파크가 네트워킹을 혁신을 했고요. 그래서 75년 마이크로소프트 설립됐고 76년 애플이 설립됐죠. 그 다음에 또 한 20년이 지나서 1998년에는 구글이 설립해서 인터넷 검색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 뒤 2004년에는 페이스북이 설립돼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세계 연결까지 진행이 된 거죠. 이렇게 실리콘밸리는 계속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미국보다 뒤늦게 실리콘밸리를 조성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연계 스타트업 클러스터 개념 이런 걸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산업연계 모델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대학 연구소, 그다음 벤처기업, 자본이 한 곳에 모여 혁신을 이루는 생태계를 조성을 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시스템도 도입을 했는데 이 중에는
초기에는 1985년 베이징대 칭화대 교수 출신들이 창업을 지원했죠.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HP를 설립할 때 당시에는 벤처캐피탈 제도가 없어서 일반 투자자인 엔젤 투자자를 연결시킨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베이징대 칭화대 교수들이 창업 지원을 했는데 1990년대에 벤처캐피탈 시스템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 중국의 실리콘밸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만 벤치마킹 했냐? 아닙니다. 중국식으로 변형을 한 것도 많죠.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주도의 다핵구조라는 거예요. 정부가 국가혁신 시범구로 지정하고 직접 자금, 토지,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베이징, 선전, 항저우에 6, 7개의 클러스터를 추가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다핵구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수시장과 국가전략산업 지정입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크기 때문에 일단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했고요. 국가전략산업 지정은 전략적으로 반도체, AI, 전기차 등 국가가 지정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이런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실리콘밸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베이징의 중간촌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중국의 국가혁신전략 거점으로 육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이두, 레노버, 샤오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에 집적을 시켰는데요. 칭화대, 베이징대 등 최고 연구 인력이 모여 있어 기초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장 동력은 대학과 연구소에 정부 육성 정책이 더해져서 중간촌은 성장을 했습니다. 다음 선전을 보죠. 선전은 1986년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 최초의 경제 특구가 되었는데요. 이때 개방경제의 전진기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드웨어 혁신 허브로서 AI, 반도체, 드론, 통신장비, 화웨이나 DJI 등이 되겠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했습니다. 대표 기업이 화웨이, 텐센트, 세계 1위 드론 기업인 DJI, 그다음에 전기차인 비아드 등이 있습니다. 선전의 성장 동력은 경제 특구라는 강점 플러스 민간 창업 열풍이 더해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촌과 선전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 아주 특이한 혁신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저우인데요. 항저우의 특징은 알리바바를 기반으로 조성된 기업 중심형 실리콘밸리라는 겁니다.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업한 게 1999년인데요. 알리바바 성공 후 이곳 출신 인력들이 나와서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배출됐죠. 예컨대 엔투그룹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밖에도 다수의 핀테크, AI 스타트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지방정부도 지원을 시작했죠. 항저우시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세제 혜택, 창업펀드, 산업단지들을 제공했습니다. 또 대학 기반으로는 저장대가 중심이 돼서 항저우 하이테크 구역에 연구소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항저우 모델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 모델인데요. 알리바바가 지방정부와 함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 항저우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여기도 있지만 기업 중심형 실리콘밸리라고 했는데 알리바바가 창업한 뒤에 대기업으로 성공한 뒤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나와서 창업해서 수백 개의 스타트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쇼클리 연구소처럼 그 경영에 불만을 품고 나와서 했느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알리바바의 마윈도 이렇게 나가서 창업을 하도록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저우 모델은 굉장히 대기업이 성공해서 많은 스타트업을 배출했다는 아주 특이한 모델입니다. 중국의 혁신 클러스터를 보면 민간의 창업 역동성, 국가 전략적 투자가 합쳐졌고요. 여기에 여러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었다는 지역 다핵 구조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베이징, 선전, 항저우 외에도 상하이, 광저우 주하이, 청두, 충칭, 시안, 우한 등
주요 지역에 혁신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중국의 혁신 클러스터 모델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실리콘밸리를 비교해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출발 시기는 미국은 1950에서 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는 1980년대 이후죠. 핵심 지역은 실리콘밸리의 팔로알토나 산호세 이 지역이죠. 중국은 선전, 중관촌. 주도 세력은 미국은 민간 중심, 중국은 정부 및 민간이 협력해서 한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은 반도체 혁신이 중심이 됐음에 비해 중국은 경제 특구와 국가 혁신 시범구로서 진행이 됐죠. 대학 역할은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고, 중국 실리콘밸리는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한 거죠. 자금 조달,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벤처 캐피탈 중심으로 했죠. 중국 실리콘밸리는 벤처 캐피탈, 정부 및 대기업 펀드. 대기업 펀드도 여기에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는요. 그 다음에 특징 산업은 미국은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중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AI, 인터넷 모두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시장 기반은 이제 미국은 글로벌 수요 중심이었고 중국은 내수 수요 플러스 국가 전략 산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운영 철학은 미국은 민간 자율성을 중심으로 됐고 중국은 국가 주도 모델이라는 게 중심이 됐죠.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실리콘밸리를 비교한 이유는 우리도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때 이들 나라를 참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한국의 실리콘밸리 모델은 미국 플러스 중국의 혼합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및 민간 주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국처럼 다핵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메가특구 도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 지정, 그것도 중국 모델을 도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AI, 바이오 헬스 등의 국가 전략 산업이 중심이 되겠죠. 그다음에 글로벌 수요 목표가 되겠고, 한국은 자체내 우리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를 목표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 AI 고속도로 등의 기반 인프라도 실리콘밸리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 연계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은 정부 펀드와 벤처 캐피탈이 합쳐져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실리콘밸리 모델 개요를 보면 정부 및 민간 주도라는 거, 다핵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국가 전략 산업을 지정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반 인프라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산학 연계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금은 정부 펀드와 벤처 캐피탈을 조합으로 해서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 합쳐져서 진행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 계획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더욱 가다듬어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보면 메가특구를 도입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 경제와 균형 성장을 같이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메가특구라는 것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5극 3특이라는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여기에 혁신 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거죠. AI, 바이오 헬스,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가특구는 지역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핵 구조로 한국은 실리콘밸리인 혁신 클러스터가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는 거, 이 금액은 100조 원 이상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첨단 산업 기금인 산업은행의 50조 원 플러스 민간 자금 및 연기금을 매칭시켜서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AI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기반 인프라에도 같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혁신적인 경제로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제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공계 교수의 역할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터로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메가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및 서울 유명 교수들의 지방대학으로 유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메가특구가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뭐 서울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도 살리려면 당연히 지방대로 유치가 필요할 겁니다. 또 지방 이공계 대학 육성의 구체적 전략으로는 잘 알다시피 석좌교수제, 교환교수 및 교류교수제를 이용하는 거 말고도 겸임, 초빙, 특임교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지방 이공계 대학 육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공계 대학이 활성화가 되면 전체 대학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자동적으로 실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명 교수들이 지방으로 가기로 결단했을 때 거기에서 배우던 학생들이 저는 같이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으로서는 아마 교수들이 간다고 학생들이 따라가겠냐, 그거는 뭐 도저히 안 될 거다 생각할 수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방대를 나와서 벤처기업을 설립해서 그걸로 백만장자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서울 유명대 졸업 후에 유명 대기업에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사느냐, 아니면 지방대를 나와서 벤처기업의 CEO가 돼서 백만장자가 되느냐, 그 둘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기가 모시던 유명 교수들이 어떤 분명한 확신과 비전을 보여준다면 저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자기 고향도 발전시킨다는 그런 하나의 사명감 또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교수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해외와 서울에 계신 이공계 교수 여러분들도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겠지만 고향에 대한 소중한 추억은 가슴 한켠에 고이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냄새, 흙냄새를 맡으며 친구들과 뛰어놀던 고향의 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정겨운 고향이 파시스트 체제에 짓밟히고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이재명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실패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파시스트 정부가 들어서고 고향이 황폐화돼 소멸될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막아 지방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이공계 교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와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면 지방은 살아나고 민주주의도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한국 사회를 살릴 것입니다. 자, 국민의 소리 이광희TV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